2020년 2월 15일 김광수 경제데이트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따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정관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오늘은 예전과 달리 지금 특별 손님을 초대를 해서 경제데이트 특집 방송편을 기획을 좀 했습니다. 실은 저희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정모가 이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진중관 선생님을 강연 초청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강연을 하려고 했더니만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체 사람들이 모이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급거 그 선생님과 우리 소장님의 그 대담 형식으로 좀 바꾸는 걸로 해서 이번에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세간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 강연 주제를 우리 선생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이번에 강연 주제, 대담 주제가 어떤 게 되는 거죠? 공정과 정의 이렇게 알고 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담 주제는 선생님께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셨었고, 근데 오늘 이제 녹화하는 이 방송은 굳이 두 가지 주제에 하나지 않고 선생님하고 선생님께서 훨씬 단회하게 저는 대화를 하시는. 하겠습니다. 김 교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저기 강연 준비하려고 했는데 대담식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요새 이 전국에 판세를 지금 이렇게 지었다 놨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90년 말서부터 2020년 20몇 년간 이 사회 논평, 그러니까 논객으로서 이름을 드날리시다가 한때는 다시 학교로 가셔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다시 논객으로 돌아오신 우리 진중권 선생님. 원래는 3년 전에 은퇴했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싸우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조용남 사건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황우석 때가 있었고, 그다음 디오가 있었고, 세 번째 이제 조용남 사태 딱 겪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무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대중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른바 전문가들까지 나서가지고 조용남 유죄의 근거들을 막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유죄 나왔을 때 그 근거로 인용이 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라면 인정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30년 넘게 미술사를 공부하고 미학을 공부하고 또 책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내 책이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이 정도면은. 근데 그 전문가에 대한 권위라는 걸 아마 하나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막힌 귀를 뚫으니 내가 변기를 뚫겠다. 은퇴해서 머리 붕대 이렇게 칭칭 감고 나는 이제 논객의 시대는 지났나 보다 하고 미라가 돼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근데 갑자기 소환이 되셨죠? 그렇죠. 그냥 원래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학교 교수 중에 하나, 그 폭로한 교수. 그러니까 사람도 참 멍청한 게, 나도 참 멍청한 게 사람이 믿고 싶은 걸 믿나 봐요. 근데 난 그 상황에서는 이미 이건 표창장 위조가 틀림없다는 판단을 했거든, 90%는. 근데 총장이 거짓말 한다는 거야. 그 순간에 막 너무 기쁜 거 있죠. 너무 기쁘면서 맞아. 이래서 난 또 막 여기저기 전화로 돌려가지고 이 윤석열이 말이야 사람에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에 충성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전화질을 해서 이제 그 교수랑 같이 그 사건을 이제 파고들었죠. 근데 이제 그 교수가 원래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표창장이 뭔가 좀 이상하대. 그래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경심한테 받은 거죠. 그걸 갖다 이렇게 보냈더라고. 그래서 딱 봤는데 직인이 찌그러져 있어요.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사진 촬영 각도 때문인가 그랬더니 보면 옆에 이제 박이 있잖아. 금박이든 은박이든. 자를 샀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찌그러져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직인이 정사각형인데 그걸 찍는데 찌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건 파일이거든. 그렇잖아요. 파일상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비율이 어떤 부분이 깨졌겠지. 아니면 프로그램 옮기다 깨졌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은 원본을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원본이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딸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걸 들었거든. 근데 원본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뻔한 거잖아. 저쪽이 거짓말하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이건 위조가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봤지, 언젠가. 그러면 사실 정경심이 그 조국 권위를 얻고 학교에서 부총장 역할을 했거든. 그냥 밤에 총장. 그냥 위세가 등등했단 말이야. 그 얘기 하잖아. 그 얘기 하잖아, 자기들도. 그때는 뭐 정경심 교수가 이래가지고 굳이 표창장 위조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를 했다면 그런 절차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건 딱 하나밖에 없다. 표창장이 2012년이 아니라 2013년에 만들어진 거다. 그걸 갖다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로는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을 그렇게 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그자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2012년이면 정경심 교수가 엄청나게 이럴 때인데 그 위조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나랑 했던 얘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나는. 그러면 이제 대중들이 머리를 써야지. 아니 그 친구라는 진중권이 자기 친구 부인이 저런 일을 당하는데 입 닥치고 있으면 그 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계속 메일로 막 온갖 욕설 당하면서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난리 바가지 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사실 안 다음에 여기저기 민주당 의원들 내가 전화번호 있는 애들 다 전화 걸었고 이쪽도 대표 뭐 온갖 사람들한테 다 해가지고 사실 다 알렸다고. 그런데 그 정의당들은 처음에는 이제 내가 듣기로는 반대하기로 했거든.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당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당원들의 다수가 임명 찬성이었다. 뭐 또 민주적 절차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면 내가 당을 나가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조용히 탈당계를 낸 거죠. 그럼 탈당 내고 한 달인가 있다가 몇 주 있다가 그게 이제 새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JTBC 기자가 이제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뭐 사실은 자기들도 취재를 통해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본인의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일에 이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락도 안 한 거고 그렇다고 허락 안 한 것도 아닌 상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가면서 이제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딴 건 다 몰랐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미 썼어요. 딱 써놓고 딱 보니까 막 머리를 굴러보니까 이거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 써서 갖고 이제 갔는데 그쪽에서 좀 학교 측에서 좀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그래서 했다가 마지막에 24일 날인가 또 사기를 치더라고 이 사람이. 또 그 교수가 그 뭐 이상한 거 문서 하나 들어놓고 그걸 또 MBC가 받아가지고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총장 결과 발표하고 뭐 이런 순간에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마침 이제 마지막 강의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써놨던 거 보니까 들고 다녔잖아요, 늘 가방에. 이렇게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그걸 복사를 쫙 해가지고 그걸 갖다 팩스를 딱 넣었죠. 총장한테도 이제 전화했고요.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형님 물러나시라고. 왜냐하면 저 사람들 우리 못 이긴다. 저 사람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리고 말리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 한번 제 말 믿어달라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버티잖아요. 그럼 이제 이사들 갈아치울 거예요. 관선 이사로. 그 다음에 아마 그 친문 하나 또 안 치겠죠, 총장. 근데 저놈들 어떻게 해먹겠어요, 그거. 봤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지키려면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끊고, 그래서는 안 받은 줄 알았지, 그거를. 그랬는데, 3일 후인가? 이분이 물러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죄송하게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7월인가요? 조국 이제 씨가 그 죽창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 진 교수께서 이제 일반 뭐 언론이나 일반인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뭔가 입장 표명을 하신 게 한 2달 정도 뒤전부터인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2달 사이에 이미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다 알죠. 왜냐하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생각을 해봐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게 생각해봐요. 이게 정유라 사건이거든. 그때 그렇죠. 2대 교수들 줄줄이 그렇죠. 구속됐어요. 1년 반.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게다가 또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평판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제발 총장님한테 전화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서 안 되면 그냥 총장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원망도 샀고,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 총장님도 원래는 이제 웬만하면 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 검찰에 들어가시면서인가? 근데 이제 이미 압수수색할 때, 진 교수, 내가 정말 미안한데, 웬만하면 내가 봐주려고 그랬는데, 아유, 검찰이 다 알고 왔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도 뭐 폭로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건데, 패닉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은 놀랐지. 정경심이 전화했지, 조국이 전화하지, 갑자기 유시민이 전화하지, 갑자기 김두관이 전화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패닉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저는 그 총장님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된다,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한 게 이제 또 위선장.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은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국 씨가 이렇게 민정수석으로 이렇게 부임한 시점부터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그 조국 씨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나 그 지금 현재 그 친문 세력이나 그 실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라고는 전혀 몰랐잖아요. 갑자기 이제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드러났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그 우발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뭔가 이렇게 민주당이든 아니면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진보 진영 전체가 원래부터 이런 뭔가 구조적인 모순이나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그것이 계속 감춰져 오다가 이게 드러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신 교수님께서? 저는 원래부터 그랬다는 게 이제 지금의 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랬고, 왜냐하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촛불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 촛불 정권도 아니거든요. 그거를 내 기억에 따르면은 조국도 반대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탄핵에 반대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탄핵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민중의 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자들이라면은 저 민중의 힘을 믿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반대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새 또 촛불 브랜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촛불 정권이 됐는데, 오케이. 그 브랜드를 일단 뒤집어섰다면은 촛불의 정신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이석수 감찰관. 특별감찰관. 그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감찰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거기 조국을 앉혀놨으니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일시적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복귀를 해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착각했던 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기 때문에 우리가 등치를 해버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오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조국도 친구지만은 닮은 데 하나도 없잖아요. 뭐 얼굴이 닮았습니까? 하나도 닮은 데 없거든. 사는 방식도 하나도 안 닮았고. 일반 국민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래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철학이 확실한 분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하겠다라고 했고, 정말 엄청난 분이죠. 사실 대학도 안 나왔는데 엄청난 책 읽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확하게 짚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원래는 뭐 경상도 뭐 생양아치였잖아요, 이분이. 그러다가 싹 변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왔던 걸 또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있고, 굉장히 내가 만나봤던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교양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상식적 판단이라든지 말이 좀 이렇게 서민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양이 깊은 분이라고. 나 만났을 땐 철학 논쟁이 되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관한 이런 논쟁도 했단 말이죠. 이런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 할 생각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제팀이 와서 경제 공부도 시키고 뭐하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여기서 녹아서 나온다라기보다도 그냥 공부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자기 철학으로 반영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멤버가, 노무현 때 그 멤버가. 지금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다 노무현과 연관돼서 그 상징 자본으로 먹고 살면서 사고 쳤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 패족이라 그랬나? 패족이 됐다가 요번에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걸 통제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내가 언제 깨달았냐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만 해도 내가 뭐라고 썼냐면은 간신을 경계하라고. 네. 그쵸. 당신 주변에 간신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 근데 조국한테 마음의 빚을 줬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거기 패거리 중에 한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과 사의 구별 자체가 잘 안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노무현은 문재인이 아니다.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지금 보면 공사구별이 없고 뭔가 되게 분석 중이거든요. 약간 NL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NL. 예, 운동권스러운 부분들이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도 PD지만은 그 옛날 일이잖아요. 다 와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적인 요소에다가 우리가 PD 하면서 했었던 어떤 평등주의적인 생각들을 이거 어떻게 가미해서 현대사에 맞게끔 할 수 있느냐 이걸 고민을 하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 마인드 자체가 운동권 마인드 있죠. 적폐, 우린 선, 뭐 이런 식 있죠.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나오고 실제로 자기들 썩었는데. 그래서 원래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뭐 적폐청산이니 그것도 워낙 저쪽이 잘못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가 진보적이다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다라는 착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드러나면은 이게 대중화가 돼야 돼서 대중한테 인식이 돼야 되는데 프로파간다 마신 이걸 계속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차단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 대중들의 환상은 유지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뜨악했던 장면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거였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때 이제 이미 지적 나왔잖아요. 당신 지지자들 너무 극성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나도 욕 많이 먹어요. 근데 그걸 양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좀 뜨악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세월호 가가지고 방명록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쓸 때 미안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고맙다. 고맙다는 뭐야? 이때 그냥 뜨악했던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뜨악했던 게 이제 요번에 마음의 빚을 졌다. 딱 보면 정말 뜨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착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진보 아니면은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한테 있어서 그 배반의 아이콘이 배신자의 아이콘이 되신 거네요? 나는 내가 어차피 그다음 시키는데 자기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는 뭐라 그랬어요? 평등할 것이고, 기회는, 그 다음에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자기들의 말을 배반한 게 누구예요? 자기들이잖아요. 난 여기 있고. 자기들이 배신했죠. 우리 진 교수님 말씀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다. 그 철학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이제 세상의 변화, 자기 고민, 공부, 노력 이런 것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일관되게 뭐랄까 일관성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게 만들어진 거라서 또 그 문재인 대통령 만든 이른바 진보 진영의 세력들이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기 성찰이나 세상의 변화에 대한 공부나 노력 없이 그냥 뭔가 진영의 어떤 밥그릇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 공부라는 건 이렇게 세상의 변화라는 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그 밥그릇에만 집착해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권력을 잡고 거기에서 뭔가를 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렇게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럴 거라고 봐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 그걸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 세상이 되는 건데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거 있으면 화를 냈을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얘 적격이라고 일단 보고 올린 놈 나와. 잘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한 놈 지금 공천받고 있어요. 윤건영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좀 심한 말을 하면 그들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히 조국 씨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굉장히 뭐 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할 정도로 그런 게 좀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토악시적인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정치 철학 자체가 그러니까 뚜렷한 정치 철학이 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들은. 근데 이제 이분은 그 뚜렷한 정치 철학이 없고 내가 이제 썼잖아요, 한번. 공화국이라는 건 레스푸블리카다라는 것들이잖아요. 네. 공적 사안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정철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조국이거든요. 대중적으로 아마 조국으로 알려 있을 거예요. 진보 집권 플랜인가 하고 같이 대담도 하고 검찰 개혁도 사실 같이 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킹메이커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채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은. 하지만 그건 개인적 부채감이고 공적인 건 공적인 거잖아요. 잘나야지 공인은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공무 맡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송철호 사건 이런 것들도 쓸데없는 사건이거든요. 아니 자기 친구라고 한다면 그냥 데려다 쓰면 되잖아, 딴 데다가. 왜 굳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의 사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뭐 정산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기서 이분이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또 레스푸블리카,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건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다 우리끼리잖아요. 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조국을 도와줬던 애들은 다 보세요. 다 뭔가 한 자리 했어요. 이거 써준 놈은 갑자기 뭐 공직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되어 있고, 뭐 해준 놈은 병원장이 되어 있고, 뭐 해준 놈은 이런 식의 주고받는 물물교환이라 그러나 이런 게 정치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박근혜 정권이 바로 그것 때문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찰관 그걸 3년 동안 공석해놓고 민정수석 저거 하는데 민정수석이 오히려 뭐 했냐면 덮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문제로 느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조차가 없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큰일 난 거거든요. 다 잘랐을 겁니다, 이놈들. 다 자르고. 그 다음 나한테 쓴소리 했던 사람도 골라가지고 앉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중마고를 무조건 버려라. 모든 문제가 최순실도 그렇고 이번에 송철호 울산시장도 그렇고 중마고우잖아요. 어릴 때도 친구. 근데 우리 진 교수님 말씀을 보면은 문재인 씨가 꼭두각시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이건 같이 한 거야. 그쵸. 네,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배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직의 의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챙겨줘야 돼. 그런 좀 느낌도 받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의리라는 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탁현민도 탁 나와가지고 나는 그걸 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 대통령이 감동을 먹어요. 의리 지키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 세금 갖고 너희들 의리 지키면 안 돼. 그렇죠? 니들 돈으로 지켜야지. 그거는 사적으로 지키란 말이에요. 전두환도 그런 얘기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놈의 의리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옆에서 쓴소리 했던 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무조건 자기한테 잘합니다. 백담선이 그 중에서 백담선 찾아온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각하 안 됩니다. 했던 놈만 자기 찾아오더래요. 야, 전두환도 삶의 통찰을. 그게 이제. 그러면 지금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공정이나 정의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들? 그냥 레토릭이었지 않았나? 선거 보호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조국이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조국이 사회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일종의 사회주의마저도 하나의 스펙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강남에 살면서 특히 최고 엘리트고,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도 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난 좌파야. 이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하물며 키도 커. 근데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 이 사람들이 보면은 진지하게 개혁에 대한 고민을 했나. 그 다음에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공정에 대한 고민을 했나. 그런 건 없이 그냥 이것도 레토릭이잖아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가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식의 레토릭, 이벤트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총선 공천 과정도 보세요. 다 스토리 만들잖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옛날 같은 탁현민이 나와가지고 아마 또 감동적인 뭔가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었겠지 이벤트를.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허구죠, 허구. 네. 포토제닉.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우리 정치. 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내부자에 가까우시잖아요. 그 내부 사정을.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사실 내가 많이 폭로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그거를 판세를 지금 흔들고 계시죠. 아니, 사실은 제가 지금 폭로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건 얼마 안 돼요. 동양대에 있었던 그 지원밖에 없고, 나는 여태까지 정치인들 만난 적도 없고,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저는 내 스마트폰에서 다 서명한테 전화하거든요. 정말 사적인 관계. 진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제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보다는 일반 그 국민들이 반응이 큰 게 뭐냐면 일단 암묵적으로 그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입장에서 정말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핵심을 딱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누구든지 어떤 면에 무슨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사정이나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비해서 훨씬 더 잘 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신 교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더 일반 와닿고. 국민들한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막 서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저는 안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 막 지겨워 해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건 있겠죠. 내가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그 멘탈리티에 대한 파악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기 때문에 쟤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때 NL 멘탈리티와 PD 멘탈리티와 이런 산호맥 멘탈리티가 어떤 거라든지 이런 건 좀 있겠지만은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고요.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정합적으로. 연결시켜서 한번 가설을 세워보려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러지? 예를 들어가지고 유시민 씨가 갑자기 뭐 자기 계좌 털렸다고 왜 막 이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 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합리적인 가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가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모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설을 가설 사용했더니 예상됐던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면 이제 그 모델로서 타당한 거죠. 그 다음에 다르더라. 그러면 그때는 그 모델을 수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사실 모든 것들을 직접 다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 체험하는데 미디어들 상당히 색안경 낀 미디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미디어 보도들을 크로스 체킹 해가면서 그 중에서 사실로 확정된 것만을 가지고 합리적인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고집하지 말고 언제든지 카운터 팩트가 나오면 항상 이 가설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국민들한테 그걸 내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 사안에 대해서 내 말이 맞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진영 논리에 함몰돼 가지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진영을 심판할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거 하는 건데 많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저걸 얘기하지? 나보다 역시 많이 알아서 그래. 이렇게 저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일반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나 이미지를 또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 교수께서 예전에 그 노유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는 조국 씨하고도 이렇게 많은 페이스북이나 그 주고받은 것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인상이나 인식을 갖고 있죠. 진 교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뭐 그쪽 사람들하고 접촉한 적이 이렇게 저는 뭐 거의 없을지라도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할 것으로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뭐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돈들은 다 정치적으로 다 기부를 했어요. 정당이나 후보나 이렇게 하고 내가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다 그래서 뭐 자리 이런 것들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예 거리를 두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밖에서 잘하기를 바랄 뿐이고 못할 때 비판할 뿐이고. 자리 좀 받지 그러셨어요. 저 안 하고 소장님도 제가 자리 좀 받지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진 교수께서 너무 닮았다.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글 이렇게 막 올리시는 거 올리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퍼나르게 하고 있거든요. 퍼나르게 해요. 그거 민주당만 빼고 이것도 제일 먼저 받아주신 분이 우리 김광석 소장님이십니다. 퍼나르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물론 이제 그 진 교수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그런 분들 그런 쪽 사람들하고 굉장히 뭐 어떻든 직간접적으로 교류도 많고 뭔가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일반 저만 해도 조국 사태 이후에 뭐 이렇게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이렇게 행태를 봤을 때 이게 황당하고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계속해도 긴가민가해요 여전히. 그 다음에 언론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도 반신반의를 해요. 반신반의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진 교수가 탁 나와가지고 빡 쏴주니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이구나. 열심히 퍼나르게. 저는 뭐 사모펀드 이건 내가 몰라요. 사실 잘 모르고 왜냐하면은 제 경제관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딱 가면 맨날 뭐 얘기를 해고 여기가 어쩌고저쩌고 한 5분 동안 딱 얘기했더니 정기예금이요. 난 내가 이해 못하는 얘기를 내가 이해 못하는 어떤 논리에다 내 돈을 맡겨놓는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정기예금이요. 이러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지만 그 동양대 표창장권은 내가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초기부터 그건 내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밖에 있었어도 아마 알긴 알았지만 이런 확신까지는 갖지 못했겠죠. 아마 그건 맞을 겁니다. 아마 내부에 있어서 좀 알았다라는 건. 물론 근데 저 사람들은 뭐 인정도 안 하지만. 하여튼 그 반신반의 또 긴가민가 하는 데서 이렇게 진 교수께서 탁탁 이렇게 핵심을 찔러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와 이게 막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넘어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튀어나와서 사실은 원래는 저는 그렇게 노이즈 일으킬 생각 없었고 방송 내갈 생각도 없었는데 그 JTBC 10년 방송도 제가 거절했던 거거든요. 원래 저는 딱 거절했고 왜냐면 그때는 가족 만나러 지금 독일에 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손석희 사장이 또 그분은 항상 또 그렇게 그때 전화를 해요. 딱 해가지고 아 예 오랜만입니다. 저 단칼에 거절하셨다고요? 제가 전화해도 거절하는가 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던 거고 아무래도 방송의 힘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유심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진주가 떠들게 내버려둬라. 네.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런 말이 너무. 그 다음에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케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나와서 떠든다라는 것은 이미 뭔가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밖에 쉽게 말하면 이 사회의 부정적인 상태가 먼저 있고 내가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결과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건 좋은데 나라는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민심의 일탈이라든지 이 문제점들은 이거는 너희들이 접수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조국 사태를 이제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진행되어 온 경과를 보면 조국 사태에서 이른바 이제 그 안보 외교 문제 일본 관련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죽창가에서부터 반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참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가 됐고 뭐 지소미아 뭐 이렇게 종료 뭐 운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 교수께서는 어떻게?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한일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일전이니까 요즘은. 우린 가족이 일본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그 문제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독일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 스탠다드는 우리 스탠다드는 그냥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적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이 베트남전에 사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일본은 뭐 당연한 거고. 우리는 뭐 부부 사이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뭐 그 아내 나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서로 막 욕하는 게 거울상처럼 닮았더라고요. 저쪽에 일본 경제 10월설, 뭐 그러면 저쪽에 한국 경제 11월 위기설. 그다음에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되는데 일본에 절대 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거꾸로 또 그 일본에서는 보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절대 안 되는 게 있겠고 그래서 이게 뭔가 서로 편갈라가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일 간에 팩트 크로스 체킹. 왜냐면 일본이 지금 우경화가 지금 심해졌거든요. 일본 사회가 지금 망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망조가 들었고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내가 볼 땐 우리 사회도 지금 일본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피크 찍었어요. 오케이. 오스카상 받았지? 그 다음에 감독 누가 있는데? 삼성?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치도 이미 노무현 때 정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좀 어느 정도 시간 터울을 두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전까지만 좀 안심했거든요. 일본이란 나라보단 그래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전통이 있고 투쟁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사태 딱 겪으면서 그것도 사라졌어요, 솔직히. 그것도 좀 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겠구나. 일본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베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문서 그 리스트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잖아. 그래서 감옥 안 가잖아.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뭐예요? 그 어느 여성 그 아베랑 친한 놈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당하잖아.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이번에 조국 사태 딱 보니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내가 만날 그랬거든. 그래. 내가 이제 그 아내 만나면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90년대 중반이잖아요. 진짜 일본이 피크 칠 때거든요. 다 일본이어서 독일 그냥 다 일본 스시부터 그냥 뭐 망가 아니메 그 다마고치 기억나세요? 다마고치 사람들 그냥 서점 가면 일본 그냥 망가 코너가 다 있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뭐 전자상품 가면 소니 다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25년 만에 드디어 사모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생기신 거예요? 빨리도 관심을 가지셨네요. 아니 뭐 그전에는 그냥 바쁘셨구나. 옛날에 재밌었죠. 그냥 그 간에. 근데 요즘 또 재미도 없어진 게 옛날에 일본 가면 한국에 없는 게 있었는데 요즘 일본에 있는 거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 그렇죠. 홍대에 다 있어. 네. 그래서 일본 가는 재미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우리도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엄청 떠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번 사태에서도 내가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거든. 한국 사람들은 그 뭐 한일 관계 물론 관심이 있는데 일본처럼 관심 없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더 관심 많아. 그렇죠. 그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가라앉는 그런 느낌은 부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진보 진영,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 일본에 대한 우리가 이제 진 교수께서 이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내부적인 문제로 국한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 엮어서 지금 이제 공정이나 정의 문제에 뒤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망가뜨려가면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진보 진영은 특히 일본과 관련된 관계 설정, 양보적인 면에서 그거를 지금 이제 선거 전략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 이번에 또 다시 또 쥐소미가 또 그 걸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원칙은 맞다고 봐요. 그 쥐소미 폐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걸 하나의 카드로 쓰는 것도 맞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쪽에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납득을 못 하잖아요. 중도층들도 납득을 못 하게 되고 보니까 이제 포스터 선거 포스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축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일전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4월 15일날 축구해요. 꼭 봅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인 게 이게 NL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발상이. 이게 통할 발상은 아니잖아요. 통할 발상은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토착 외구다. 나보고 토착 외구라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트리플 토착 외국입니다. 이런 식의 하는 게 이렇게 딱지 붙이는 게 그 PD는 그렇게 딱지 붙여도 그렇게 촌스럽게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NL스럽다. 그럼 과거에 NL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읽혀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의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과거에 NL스럽다라고 하는 예를 든다고 하면 적대적 민족주의라고 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나라를 적국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되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고 옛날엔 통일과 프랑스 사이에서도 있었고 아직도 인접한 몇몇 나라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상대를 완전히 사탄으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그게 이제 미국이겠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자유한국당에 미국 이 미제국주의자들하고 일본하고 하고 이놈들은 다 누구냐면 옛날에 식민지 때 그 친일파 후손들이야. 아,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짓 하는 놈들을 너희들도 토착 외구야 뭐 이렇게 만들어버려 완전히 황당하지만 그게 이제 그들의 멘탈리티고 그걸 진지하게 믿어요. 근데 그 사이에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본인의 지갑 사정이 좋아지면서 자식분들은 다 미국이나 그런 데 유학시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잖아요. 반미 전사, 우리 반미 전사 그 이석기 씨도 미제 그 본향인 거기로 보내고 우리 그 구국의 대우, 구국의 강철대우 임종석 의원의 딸도 지금 명품 다 입고 말이야. 역시 미국의 NL이라고 미제. 할지언정 자식 교육엔 장사 없다. NL은 NL식으로 배반하고 PD는 PD식으로 배반해요. 그런 정권 출신의 진보 진영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소득이나 재산을 모았고 그걸 또 이렇게 자녀들을 그런 이른바 이렇게 미제국주의라고 하는 데다가 유학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알게 모르게 이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공정한 거냐 정의로운 거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게 뭐냐 라는 것에 끊임없이 좀 반발할까 거부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좀 그렇거든요. 박준영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그 저 재심 변호사. 네, 예. 그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저는 그분한테 이제 굉장히 미안해요.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정말 그다지 빚보는 일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힘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 사실 그다지 뭐 부각도 못 받거든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뭐 보도는 좀 되지만은 근데 사실 뭐 진중권이 페이스북 한번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이분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정말 묵묵히 자기 일만 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미안해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만 드렸죠.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제가 강연한 걸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울컥했거든요. 올리면서 그 떨림에 공감한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왔는데 그때 또 그래서 제가 뭐였냐면 드릴 건 없고 그냥 성경 구절 10편 23편 그걸 딱 그냥 올려드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니니 이러면서 그거 딱 올려놨는데 그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그 동생이 있대요. 근데 동생이 가난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얻어야 되는데 형의 소득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못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신고를 갖다 좀 가짜로 하라고 반만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큰 문제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뭐 탈세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 자기 때문에 동생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고민을 했대 며칠을 고민하다가 며칠 고민한 끝에 못 하겠다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공정과 정의를 말해왔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못할 짓 한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저들이 표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버든 오브 커미트먼트를 해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한 주장을 나도 지켜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윤리학적 담론의 기본이거든요. 저 사람들 그걸 못 느껴요 그냥. 크죠. 그러니까 파티션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운동인데, 이건 이거고, 여기는 하나도 자기 삶은 반성이 안 돼요. 남들 사는 그대로 살고, 심지어는 남들보다, 왜냐면 이제 권력을 가졌으니까, 남들보다 더 더럽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전두환 철학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됐든 조국 씨가 됐든 뭐 아니면 진보적인 운동권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든지 그런 건 돈벌이 없죠.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강남에 건물 사세요. 하지만은 합법적으로 살아니까. 사요. 누가 뭐래? 예, 하나도 안 부러워. 적어도 자기들이 떠드는 말씀하신 공정이나 정의롭게 해서 그게 떳떳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게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고 평가를 해주지 그게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모든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형태로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련들이 형성이 됐는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이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이것들은 이제 감출 수가 없으니까 드러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어떤 배신감이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근데
좀 진행 단계로 보면은 조국 사태에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청와대 비서관하고 이제 검찰 개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제 덮으려고 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덮고 막으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그러니까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997년인가 8년인가 장상총리가 왜 물러났어요? 딱 하나 때문입니다. 위장조직 때문에. 그때 기준이 우리가 그거였어요. 네. 근데 20년이 흘렀으면 기준이 더 강화됐으면 됐지. 그렇게 해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저런 사람들이 난 몰라요.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오케이. 근데 그렇게 살았다면 공직 맡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준도 같이 바뀐 게 아닐까요? 이거를 잘라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번 거는 그 좀 성격이 좀 달리 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위선의 문제였는데 검찰 개혁으로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의 정책의 위선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난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저는 그래 검찰 개혁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검찰의 권력이 비대면 사실이니까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공수처 뭐 있으면 좋지. 대안이라니까. 전문가들이 알아서 충분히 논의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금태섭 의원의 글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충 슬로건을 넘길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슬로건으로 해서 찬성, 개혁, 반대, 적폐 이렇게 달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검경의 변호사의 글을 딱 봤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경찰들이 갖고 있는 법지식 이런 게 못 따라간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에 사모펀드 이런 것도 이거 잡으려면 현재 경찰의 그 법지식 갖고 못 잡거든요. 그런 이게 그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를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쪽은 찬성은 개혁이고 반대는 적폐고 이렇게 돼버린 부분들 그게 있었어요. 다가 이제 더 나가서 뭐냐면 이게 진정성이 있었느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범털들 얘기예요. 범털들 얘기고 그때도 2011년에 대담하는 걸 보면 나오는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 나왔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누구 한명숙 총리, 네. 광로영 교육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서민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서민들의 같은 경우에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건 주로 경찰한테 당한단 말이죠. 약천 오거리 사건부터 그 살인 사건, 이번에 화성 8차 사건도 그 다리 조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맞았든지 세상에 다리 저는 분이 경찰의 명령에 따라서 현장 검증할 때 2m짜리 담을 훌떡 넘더라는 거예요. 가족의 가슴을 아팠다라는 거잖아요. 그분도 변호사 하나도 못 썼단 말이죠. 저 정경심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16명. 재산이 줄었답니다. 1년 사이에. 근데 이런 건데,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검찰개혁에 타당하다. 오케이. 그렇다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윤석열이 저쪽 사법농단이 뭐냐가 저쪽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댈 때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검이 그 정리가 엄청 지쳤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피의 사실 그냥 공표가 아니라 그냥 브리핑 했잖아요. 수사상황 전체를 다. 그 다음에 기자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독일, 덴마크 다 따라다니고. 그렇죠. 최선실이 복귀하신 신발까지 클로즈업 사진 찍고.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아니, 늦어도 정권 출범해가지고 윤석열, 우리 칼 댔을 때, 사실 그 사람들 지금 다 무죄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쿠데타 문건 무죄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사법농단 또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이거 무리한 기소를 하고 안 하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무리한 기소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건 안 하고 왜 여기만 하냐라는 거죠. 나는 공정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공정했다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냐. 그래, 오케이, 이게 문제다. 하지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는 그 날카로운 칼을 받겠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끝난 다음에는 그거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박수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추미애 딱 앉혀가지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자기 투더르크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저쪽에 시킨 것도 있지만은 또 거기다 자기가 또 오바를 얹어서 오바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총선판이다라는 게 볼 때는 분명히 저들이 잘못했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는 거는 분명히 보이죠, 당연히.